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팔 수 있는 가격. 이 가격 아래는 못 판다. 그렇죠. 이해를 하시네. 무시를 했네? 그것도 이해 못할까봐? 아, 나 아니, 약간 저 부동산 오래 했습니다. 실망이네. 네. 우리 그래도 부동산 방송의 그럼요. 앵커인데. 네네. 물건에 대해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가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안 파니까. 지속된 변화는 지금 가격에 변동하는 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트 건축 회사들의 어떤 그 준공이 앞으로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와 있고 그것이 하나의 매물 역할을 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사실 첫 시간이니까 네. 일단 그 베이스가 그러니까 바닥이 좀 있어야 이제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집값이에요. 우리가 건설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전 정책에도 관심 없고 자 우리가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말 건가를 결정하는데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집값의 공급은 매도 물량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하고 네. 수요는 뭐냐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수요는 지속될 수가 없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결국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는 순간 저희가 네. 집값 전망이 된 거예요. 최근에 가격이 떨어진 거는 사실은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빠졌고 네. 가격이 빠지니까 시장에서 실수요가 들어왔고 그런데 가격이 회복하니까 실수요는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독특하게도 가격이 다시 회복하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수요는 앞으로 줄어들 거고 그리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제가 볼 때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겠다. 예,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315만 명입니다. 315만 명이요? 네. 오. 그러니까 서울에는요 43.5%만이 자기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예를 들어서 한 채씩만 판다. 그럼 우리나라의 공급이 300만 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매물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개인이 투자로 아파트를 이렇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 네. 자, 돈이 있어요. 지금 집 살래요, 안 살래요? 저는 사실 사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진짜 저의 목표에서 2023년이 저의 집을 사는 해였어요. 근데 이제 아니 사람은 누구나 계획은 세울 수 있어. 2023년에는 무조건 부동산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좋은데 그 사실은 제가 왜 이제 가격의 변동성을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막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격이 빠졌을 때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가격도 빠질 수 있구나. 그러면 부동산이? 그렇죠. 그때 내 집 마련하면 좋구나. 근데 이게 지금요 2, 3년간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변화가 올 건데 이게 또 10년 만에 오는 거라고요. 꼭 잡아야 된다. 아니면 또 10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왔을 때 또 살 거냐? 네. 아니면 다시 또 변화를 읽으시면서 볼 거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는 거고 네. 이런 변동성에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빠지는 건 내 집 마련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시기 정도가 사실 분들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으니까 네. 제 전망이면 다시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내 기다리자. 집 조금 더? 마련하자.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2023년도에 사도 돼요? 12월 달에? 떨어지면? 아니 얼마나 떨어지면 떨어져야 돼? 몇 프로나? 지금에서. 이런 자꾸- 거는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꾸 이제 막 그 모는 거지. 아니, 함정으로. 그거 좋아요. 왜냐면 이게 중요해요. 저희가 피상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두 그치. 가지인데 이게 우리 사실 모든 수요자들 마음이지. 그래서 이번에 좀 다시 얼만큼 떨어지면 사야 될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님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또 막연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의 변동성이 클 때 일단 빠지면 사겠다, 산다 이런 이제는 강한 신념을 일단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고 싶은 아파트의 리스트를 마련해 보세요. 한 10개 정도. 네. 10개 정도. 근데 10개 정도를 잘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 그 아파트가 일종의 그 각 아파트마다 수용 가격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처음 얘기 드리는 건데 뭐냐면 수용 가격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팔 수 있는 가격. 이 가격 아래는 못 판다. 그렇죠. 이해를 하시네. 무시를 했네? 그것도 이해 못할까봐? 아, 나 아니, 약간 실망이네. 저 부동산 오래 했습니다. 아, 실망이네. 네. 우리 그래도 부동산 방송의 그럼요. 앵커인데. 네네. 현직 앵커인데.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망발을. 죄송해요. 반성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매수하는 사람도 수용 가격이 있어요. 최대 수용 가격. 네. 더 이상 올라가면 실수요자가 사기 힘든 가격. 네. 근데 이거는 패턴을 보면 잘 읽을 수 있어요.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최근에 얼마에 샀느냐가 최소 수용 가격이에요. 최근에 얼마에 샀느냐?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이 20억짜리, 아니 뭐 10억짜리라고 할게요. 10억짜리가 있으면 산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10억에 산 사람, 8억에 산 사람, 6억에 산 사람, 뭐 5억에 산 사람.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산 가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산 구간이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예. 금액대. 그게 최소 수용 가격이야. 근데 집값이 떨어질 때 거기까지 정확히 떨어집니다. 오. 신기하죠. 오. 그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이래서 우리 손 앵커, 손 네. MC 네. 문선 씨 네.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1, 2, 3번 중에. 편하신 걸로. 관심 입에 없다. 착착 붙는 거. 만약에 산다. 그러면 사고 싶은 집을 10개 단지 네. 골라놓고 네. 가장 최저가로 거래된 가격. 아니요.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 많이 거래된. 많이 거래된 네. 가격.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가격이 오를수록 어때요? 거래량은 줄어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가장 많이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 사실 낮은 가격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는 안 빠져요. 오. 근데 시장이 어려울 때 거기까지 가요. 그 매물이 나오거든. 네. 네. 그래서 그 10개 중에 무조건 하나 걸립니다. 앞으로. 제가 단언하건대. 그러면은 이거는 거기다 대고 네, 실질적으로 좀 리스트업을 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아니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내 집 마련하시죠. 맞아요. 거기와 자기의 예산선과 딱 맞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예산선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뭐냐면 예산선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 가치 투자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면 최근에 그 언론에서 그 고민하는 경고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새 그 여러 가지 정부 대책에 맞춰서 반등했을 때 집을 많이 산 사람들 이게 요새 2030이 많다고 그리고 대출 뭐 50년 론이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영끌족들에 대한 고민 이 지난번에 막차를 탄 영끌족도 있고 지금 새로 이번 올해 들어서 산 영끌족도 있고 이들이 잘한 선택일 것이냐 혹은 지금 좀 힘들어도 참으면 결국 잘한 선택이 될 것이냐 어떻게 봐요? 일단 그분들이 최근에 샀는데 가격이 막 빠졌을 때 샀다. 그럼 잘했죠. 근데 또 오르고 막 이런 상태에서 또 산다. 50년 받고 특례보금자리 받고 이런 거면 사실은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은 아파트는 지금 한국의 집값에서 빚을 안 일으키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출이나 빚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빚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졌을 때 사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가치 투자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는 이제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죠. 그렇죠. 네. 뭔가 억울한 듯한. 암사자들이. 근데 사자는요. 숫사자는 사냥을 안 하죠. 맞습니다. 근데 암사자들은 막 20시간씩 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배고파서 어슬렁어슬 일어나서 딱 이렇게 계속 한 자리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지켜보다가 이제 영양대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때 이제는 확 뛰어서 잡는데 심지어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80km로 달려요. 엄청난 빠르기죠. 그 다음에 누굴 잡아먹냐면 뒤에서 다치네. 네, 약하네. 약하네. 사실은 저는 여러분 내 집 마련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다친 10개 중에서 그렇게 약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막 역전세라든가. 그치. 막 빚 경매. 경매는 사실은 금매. 금매. 근데 요새 경매가 그렇게 늘어난다며요? 경매 엄청 엄청 많이 증가하죠. 한다던데요. 엄청 증가하죠. 그게 시장 안 좋다는 건데 아. 그것도 이제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대신 할 때 뭐냐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사실 내가 뭐 조달도 그렇고 이런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떨어진 집을 사는 게 맞다. 그런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라고 보죠. 네. 근데 이제 영끌족들이 나이가 2030 젊단 말이에요. 어린데 집을 뭐 좋은 가격에 사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없이는 못 사니까 그렇지. 이제 대출을 끼게 되는데 또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이 이제 거기서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이 내가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해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지금이 맞느냐. 근데 금리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 앞으로 전망에서는 금리가 이제 떨어질 전망은 없잖아요, 거의. 근데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금리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한 3, 40년간 대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잡아도 뭐 5년, 10년인데 네. 너무 단기 금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값도 떨어져 있고 대출 받을 수도 있는데 금리 높아서 나 안 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건 좀 어리석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 이자 비용을 더 내는 게 중요한 거냐? 네. 아니면 1억 싸진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거냐? 그 50만 원 모아갖고 1억 모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죠? 또 20년 모아야 돼요. 50만 원씩은. 그렇잖아요. 1억 모으려면. 근데 50만 원 한 달에 더 내는 게 무서워서 1억 떨어진 집을 지나친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네. 이제 지금 반등한 집값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네. 이자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무조건 사는 게 오히려 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그래서 그렇게 떨어질 때 집 마련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떨어지면 또 흥미로운 게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거든요. 맞아. 그 사람 심리가 네. 오를 때는 막 따라가서 사고 싶은데 맞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까 봐. 그쵸. 혹은 내가 그러니까 그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오히려. 싸졌을 때 못 사고 그쵸. 비싸질 때 사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치. 예, 아까 예. 우리 저 손혜임 씨처럼 올해 꼭 사야지가 아니라 사고 싶다면 진짜 리스트 어디 벌써 집을 사고 물건을 다 싶은지. 샀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대한 각자 또 물건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가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안 파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사람들은 안 팔 거라고요. 네. 왜냐면 집은 웬만하면 안 팔거든요. 네. 아하. 근데 그 대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보니까 가계 대출, 가계 부채가 네. 또 이제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50년 만기였던 것도 사실상 폐지되는 걸로 되고, 그렇지. 예, 여러 가지 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 또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대출이라는 게 일단 항상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높아왔으니까 이제 맨날 우려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가계대출의 절대 규모보다 저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 속도가 최근에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유하면 중국과 똑같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2021년까지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측면에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을 보세요. 중국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잘 보시면 가계 대출의 비율이,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가계 대출 비율이 60%에서 7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되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 네. 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도 많이 나오고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출을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도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네. 뭐 가계부채가 원인이 되든 아니면 무슨 중국 그 경제 위기가 문제가 되든 아니면은 뭐 우리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든 어떤 식으로인가 금융위기 같은 것이 와서 자산 시장의 폭락 같은 게 오지는 않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와 위축하고는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라든지 서브프라임 위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럴 확률은 저는 낮게 봐요. 항상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건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다. 대신 이제 위축당하고 그런 물건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 사실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 경제 위기가 올 거야, 금융 위기가 올 거야. 나는 그때 기다려야지. 이건 사실 합리적인 어떤 기대나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죠. 그 부분은 어때요? 지금 우리 뭐 출산율이 0.75인가? 뭐 하여튼 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뭐 국가 소멸 얘기까지 나오니까 획기적인 어떤 이민 정책이라든가 출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인구는 줄을 수밖에 없고 집은 남아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은 이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렌트해서 이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가 집값의 변동 원인을 찾는 건데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성장이고 고령화는 지속된 변화예요. 그거는 변동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출산율이 0.7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0.5가 될 텐데 그럼 0.7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애매하죠. 이것처럼 사실은 지속된 거는 시장의 변동원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에서 1%로 떨어지는데 저성장이라고 하죠. 근데 과거에 5%일 때 저성장이라고 했어요. 왜? 경제 성장이 8%였거든. 근데 지금 5%면 고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된 거를 통해서 지속된 변화가 변동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직관적으로는 뭐냐면 인구가 줄어서 집을 안 사는데 살 사람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두 채씩 사기 시작합니다. 별장도 하나 사고 강남에 하나 사고 부산에도 하나 사고 이러면 출산율이 줄어도 수요는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변동 원인을 주목해야지 지속된 변화는 지금 가격에 변동하는 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수도권 집중 현상, 서울 집중 현상 이거는요. 1960년대부터 아니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변동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얘기했던 어떤 어려운 위기들 네. 요거를 얘기하는 게 양편으로 갈린단 말이야. 그거를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싸게 살 수 없을까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고 더 빠져서 내가 뭔가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 한쪽은 그게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얘기하신 것처럼 적당히 빠지면 일단은 사야 된다. 더 많이 빠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빠지는 것도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웠으면 좋겠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자산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자산이 없는데 집만 많아요. 대출이라든가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요, 돈을 많이,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부채가 많아서 자산을 사놨는데, 이제 보니까 돈을 꽤 벌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팔면 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팔아야 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안 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돈이 생겼거든요. 아,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하니까 확 설득이 된다니까. 수사님, 네. 왜 돈이 생겼을까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 안 팔았는데 돈이 생겼어. 가치가 올라서. 아니 같이 오른다고 돈이 이거 생겨요? 같이 아 오르면? 실제로 생기는 어. 현금? 뭐 글쎄요. 월세, 전월세? 전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은요 팔아야 이익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갖고 있어도 돈이 생기는 구조였어요. 맞아.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니까 그 보증금. 내 돈처럼 생각돼. 아 원래 가격이 오르면 다 미실현이 여기서 의미가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돈이 들어오네. 아, 그래서 굳이 안 팔아도 됐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역전세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되냐면 아 지금은 이제 팔 때 됐네.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젠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투자로 사놨잖아요. 언젠가 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줄 사람이 만약 없다면 그 많은 물량을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